자, 이어서 대민 서비스 분야 중에 도시계획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지원은 지형 데이터와 지적,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다음에 토지 이용, 다음에 도로의 근접성, 용적률, 건폐율 등 각종 도시계획에 관련된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보화시켜서 도시 균형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활용하는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 지원입니다. 활용하는 사례는 도시 공간의 구역을 재지정하거나 또는 재개발 대상 지구를 평가하거나 또는 선정하거나 도시의 상세계획 수립, 다음에 도시 개발에 관련된 대안평가, 또 경관 영향평가 등의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관련된 계획 업무 지원인데요. 보통 도시개발 관련돼서 이제 요즘에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도시 내에 새로운 시설들을 입지를 시키고자 할 때 어떤 원도심, 이제 미리 만들어 놨던 도심,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을 통해서 주변의 경관과 환경과 조화롭게 이루게끔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GIS 기술들을 많이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불거져 나온 개념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들 모르고 있을 텐데, 디지털 트윈 기술은 요래요. 쉽게 이제 보면은, 정의를 보면은 가상적으로 만들어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 쌍둥이요, 쌍둥이를 만들어서 다양한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 공간 있죠? 실 공간을 3D로 만들어 놓은 공간정보공학 기술을 통해서 3D로 구현을 해놓고, 거기에 지금처럼 새로운 시설들을 내가 가상으로 신설을 해놨을 때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계획 부분들을 잡고 그 시설을 입지를 시켰을 때 어떠하게 결과들이 나오고 도출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경관 영향평가 업무 지원인데요. 경관 영향평가, 과거 시설들을 할 때나 뭐 건설 시설물들을 들어서게 할 때는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놓거나 할 때 주변의 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무시됐었어요. 근데 경관 설계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법령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연경관에 어떠한 시설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 본 시설들을 하기 위한 시설 사업 계획들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조사를 하고 예측하고 평가해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또는 시각환경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경관영향평가입니다. 이 경관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이나 또 주변에 원래 만들어져 있던 지형 지물들이 있죠. 지물들을 이용을 해서 새롭게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통해서 각종 도시 경관 분석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시 경관 분석들은 뭐 보통 조망권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조망권을 보기 위해서는 가시성이라는 걸 분석을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조권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죠. 그래서 대규모의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거나 초고층 빌딩 또 대규모에 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주변 시설과 얼마나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구축 건축물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는 일조권에 대한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피해 보상을 미리 건축 시설들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전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게 경관 영향 평가라고 합니다. 경관 영향 평가는 법정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업무 지원들을 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 녹지지역 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지을 때 전체 면적이 6,6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15m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데 연면적이 이거의 절반이죠. 절반이거나 높이가 12m짜리 이상이 들어올 때. 다음에 절대 보전 지역이나 상대 보전 지역 또는 특별 관리 지구 안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지을 경우에는 연면적이 660이죠. 660이니까 한 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10평이면 33이 될 거고요. 그죠? 100평이면은 330이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 우리 평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200평 정도 이상을 지을 때, 그죠? 요거는 1000평, 요거는 2000평 이상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경관 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삭도 시설은요, 산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중에 경관 영향 평가 시행령 제14조 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도 시설 하는 경우에는 경관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GIS로 이렇게 3D로 새로 시설들을 들어서게 할 거면 기존 시설들과 통해서 일조권 분석 등을 통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치면 계절별로 태양의 고도각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음영 구역이라고 그러죠. 음영 구역의 넓이나 길이 자체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거시설에 이런 걸 침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일조권에 대한 배상을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어서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을 때 3차원 GIS 모델링에 의해서 지역 모델링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좀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가시권 분석해서 기존 시설들을 통해 갖고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가시적인 방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나 주변의 경관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민 서비스 중에서 방제 업무예요. 방제 업무 지원은 지형, 수계, 환경, 식생, 시설물 등 방제 관련돼서 정보를 전산화시켜서 자연재해와 도시의 재난을 예방을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방제 업무 지원이라고 합니다. 활용된 사례들은 환경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우리가 폐수, 오염 폐수나 오염된 공기,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등 모니터링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긴급 구조 체계 관리를 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홍수, 도시 재난의 일종이죠. 도시 홍수 같은 홍수 예보나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 그다음에 가스 누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한번 들면 홍수 예보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면 보통 홍수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홍수 취약성 분석이라 하면 지형 데이터와 수문학적인 원인,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떠한 유량이 유입이 되고자 할 때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홍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갖추죠. 그래서 지형이 높은 데는 아무래도 하천 범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잠기진 않지만 지형이 고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 인접한 지역의 저지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분석 부분들 통해서 홍수이고 홍수고가 얼마나 높게 발생이 됨에 따라서 피해되는 면적 지역들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기상학적인 원인, 이제 호우에 대한 내용, 강수량에 대한 발생, 다음에 사회 경제학적인 요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시설들에 대한 부동산적인 가격이나 또 홍수 방어 능력 같은 경우 하천의 제방 시설이라든지 또는 저지대 지역의 하수구 정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하수 관로에 대한 굵기나 직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룹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을 홍수 취약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홍수 취약성 분석을 통해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을 선별을 해서요, 우선적으로 위험지구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이런 지역들이 먼저 우선순위들의 결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1순위별로 이쪽 지역은 빨간색 지역들은 먼저 내가 치수, 즉 홍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들이 치수 사업이라고 그러죠. 치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선정을 하고요, 또 적정한 홍수 방어 대책 근거들을 제시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치수 사업에 대한 공법이나 치수 공법이나 또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지역들을 선정을 할 때 이 시스템 GIS가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산불 모니터링 부분들 보면, 이제 산불이 발생했던 이력들을 위치 기반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집중으로 피해가 취약한 지역,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발산 지역들, 또는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그 결과들을 통해 갖고 각종 기상자료, 바람 장을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지형의 고도값 자료들을 통해 갖고 3차원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이 되는지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피해 영역들을 미리 산정을 하거나, 또는 산불에 취약한 위험지구들을 결정을 시킨 다음에 이 지역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산불 피해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산불 감시원을 배치를 시키거나, 진화 인력을 어디로 투입을 시켜고 또 산림 회기들은 어디다 배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들을 GIS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 누출 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GIS 기반으로 해서 가스관, 지하의 시설물들이죠. 가스 배관망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일대천 수치지도를 구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 지하 관로 공사를 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릴 바람에 대규모의 폭발 사고, 화재 폭발 사고, 폭발 화재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높은 해상도를 갖는 수치지 영도가 필요하다. 거기에다 이제 시설도를, 도시 시설을 관련된 각종 시설도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할 때, 굴착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GIS의 관로 정보들을 이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배관망과 관련돼서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도를 좀 따라서 볼 수도 있고요. 3차원 가스 시설물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어디서 만약에 가스가 새로 누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지점으로부터 이 노드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결되어 있는 아크들을 찾아서 그 아크에 관련된 유관 배관들을 어디를 잠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되겠고요. 특히 요즘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공간 데이터죠. 그래서 이 실제 공간 데이터에다가 가상으로 우리가 시설해 놓은 지하의 공간의 데이터들의 관망 자체들을 데이터를 입혀서 혼합 현실, 우리가 가상 현실 그러면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VR 그러죠. 증강 현실 그러면 AR 그러고, 이거는 혼합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공간과 AR이나 증강현실들을 같이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 현실을 이용해서 가스 배관망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고 관련된 이 MR 바탕으로 만든 가스 관망 앱을 실행을 시키면,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비추고 있을 때 여기 관망이 어디에 신설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굴착 작업을 할 때 관로들을 건드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산업 분야인데요. 산업 분야는 크게 AM과 FM 기술이 GIS 이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GIS 활용 부분들은요, 앞서 발달되어 있는 GIS 기술과 지리정보 유통에 따라서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특히 각종 지리적 공간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산업단지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특히 AM과 이 FM 기술이에요. AM은 오토메이티드 매핑이라고 하고요. 도면 자동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도면 자동화 기술. 그래서 보통 디지털 방법,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도 제작하는 공정 자체를 자동화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본도나 현황도를 만들고자 하거나 또는 대축척의 지도 제작을 활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사진 측량 기술들이나 수치 사진 측량 기술들, 디지털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설물에 관련된 지도들을 자동으로 매핑해주는 기술들 요거를 AM이라고 하고요. 이 자동화된 도면 자동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속적인 뭐 쉽게 얘기해서 속성 자료부터 해서 관망에 대한 크기, 관로에 대한 굵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또는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대용을 뭐 상수도나 도로나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다 정보화 시켜서 DB화 시킨 다음에 그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Facility Management F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매핑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관리 업무 지원을 보면 지형 데이터와 지적, 그 다음에 도로, 지하 시설물 이런 정보 등의 각종 사회 간접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정보화 시켜서요. 즉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을 해서 재난 발생 시 방제 업무에 기여를 하고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활용된 사례들은 건축물 관리나 산업단지 관리, 공항 시설물 관리, 항만 시설물 관리, 도로 시설물, 지하 시설물 등의 관리 등이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건축물이나 산업단지, 공항, 항만, 도로, 지하 시설물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각자 관련성이 있는 기관별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요거를 하나로 합쳐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자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각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을 평가하거나 유지 관리를 위한 관련된 기관이나 이 시설들을 만든 시공사나 발주자 또 시공 평가와 사고 사례 등을 만들거나 발주처와 인허가 기관 또 시설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이런 정보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를 구축을 합니다. 이거를 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다 운영을 지금은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보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이 시설물을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서 묶어서 분류를 시킵니다. 먼저 제1종 시설물인데요. 1종 시설물이란 일반적인 공중에 우리 퍼블릭하게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구조상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다. 그래서 많은 사고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봤던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법령화 시켜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난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자연재난과 사람에 의한 인적재난으로 나눠지는데 이 인적재난이나 파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뭐 우리
대규모의 재해 그러면 태풍이나 지진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인적 재난이나 파트들은 사람이 한번 관리를 해서 막아보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교량, 그 다음에 연장 길이가 500m 이상 되는 도로나 철도에 사용되는 교량, 그 다음에 고속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한 터널, 그 다음에 1km 이상 되는 도로 및 철도에 사용되는 터널 등을 얘기를 하고요. 또 서해안에 있는 관문시설이나 1km 이상 되는 방파제, 그 다음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그 다음에 1000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었을 텐데, 옛날에 이제 북한에서 물을 가둬놓고 홍수 전쟁을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어할 목적으로 평화의 댐, 그래서 국민 성금을 걷어가지고 평화의 댐을 만들었던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댐과 관련된 시설도 되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요.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그런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들, 그 다음에 하구에 있는 포용 저수량 8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뭐 우리 새만금 방조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광역 상수도, 공업 용수도, 그다음에 3만 톤 이상 되는 지방 상수도, 이거를 일종 시설물로서 묶었습니다. 다음에 이종 시설물은 사회 기반 시설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들을 얘기하고요. 길이 100m 이상의 도로, 철도에 쓰여 있는 교량, 그 다음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에 있는 터널, 그 다음에 특별시도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그 다음에 연장 0.5km 이상의 방파제, 그 다음에 댐들, 좀 규모가 아까보다는 적죠. 그 다음에 16층 이상에 되는 건축물들, 그 다음에 방조제, 그 다음에 3만 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등을 2종으로 묶었습니다. 제3종은요, 이거 외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 이 관련된 법 제8조에 따라서 대통령께 제청을 해서 지자체단체장이 지정하거나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종류로서 묶여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요, 도로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은 보통 교량, 그 다음에 고가차도, 그 다음에 입체교차로,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그 다음에 언더패스, 이런 것들을 도로시설물 등의 관리 업무에 쓰이고 있고요. 보다시피 도로의 포장상태, 그래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평평하지 못한다든지 사용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생겼다나 또는 파인데 있죠, 이 포트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도로의 포장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도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도로의 기하학적인 구조 분석. 그래서 기하 구조가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갑자기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죠. 특히 연약한 지반지대 같은 경우는, 연약지반지대는 이제 오랜 사용에 의해서 땅이 축 꺼지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포장 상태가 계속 불균형하게끔 이루어지게끔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서울시 이제 이렇게 오른쪽 보면 도로 조명과 관련돼서 도로의 현황이나 이제 도로의 종횡단 면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회도 필요하지만, 건설 공사를 할 때 이제 도로를 이렇게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시설물들을 짓거나 한다 그러면 도로를 한 차로를 막아서 자기네들 공사 차량들이나 덤프트럭 또는 이제 땅을 파야 되는 경우에는 시축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점유를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데요. 그 도로 점용료, 그래서 면적 대비 얼마, 이런 것들을 자동화 계산을 이렇게 수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동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로 조명 관리 시스템 등을도 GIS에서 파생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점용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써 있죠. 건설공사에서 가설,
임시시설이란 얘기예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서 공공이나 사유도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엔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인데요. 7개의 7대 지하시설물로 법령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전기, 통신, 송유, 난방 이렇게 해서 7대 지하시설물을 묶어놨고요. 이 지하시설물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지자체나 가스공사 등의 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모든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시스템을 개발했고 확산하고 있는 작업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상하 시설물들 관리하기 위한 거 7대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 또 아까도 보셨지만 도로 굴착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관 같은 거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GIS,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이 7대 지하 시설물들이 어떤 땅 지표면부터 이제 이렇게 묻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 관로의 크기가 얼마인지, 관경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재질이 무엇인지,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 있어요? 심도죠. 지표면에서 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심도 정보, 그 다음에 관과 관이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낸 결절점 같은 경우 위치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통제하기 위한 밸브는 어디에 달려 있는지 등등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연결돼서 위치를 기반으로 한 정보 등을 통해 갖고 구축이 되어 있죠. 또 상수도, 흔히들 보면은 상수도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화된 상수 관로가 파손을 발생을 일으켜 갖고 파손되어 있는 상수 관로를 통해서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단수가 됐을 때 그 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의 단수 정보들을 그 해당되는 도시민들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단수 정보 자동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급수 민원이 생기거나 물에서 뭐 갑자기 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특히 인천에서 한번 최근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접수를 통해 갖고 해줄 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수도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하수 관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흉 이런 관을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파손이 일어나면은 집안이 물러지면서 뭐가 생겨요? 싱크홀 같은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그래서 그 싱크홀 관련된 민원들, 그래서 도로 굴착에 대한 정보나 특히 요즘에는 또 시설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들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려고 지자체들이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이 연약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위험지구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먼저 어디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어디가 흙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안 내에다 흙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시설물 관리에 GIS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 분야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분야 쪽에서 GIS의 응용 사례, 건설 분야와 연관돼서는 이제 지형, 지질, 토양, 환경 등의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요, 대규모의 토목공사나 또는 시설물 건설 사업 등에 따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망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때 GIS가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우측에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실제 지형 데이터들을 구축을 해놨을 때 이렇게 골프장을 건설을 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경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 3차원 지형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거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치 표고 모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오버레이 시켜갖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GIS 분석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에 대한 응용 쪽은 이제 토공량 같은 거 뽑을 때나 시추 지질이나 해안의 매립, 공사 설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됐어요. 댐 건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빌딩 이제 정보 모델링에
모델링이라고 불리는 보통 그런 기술들이라고 해서 줄여서 BI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또 GIS하고 기술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다채로운 결과물들을 산출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건설 분야 쪽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기획되고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이 공간정보공학과 GIS 기술들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10년 안에 맞이하게 될 그런 기술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한번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만 좀 끄집을게요. 뭐 토공량 산정하는 거나, 뭐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이용한 거나, 뭐 이런 댐 건설하는 거에 대한 부지, 적지 산정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다른 파트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해되시겠지만, 새로운 기술들을 좀 한번 접해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향후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분야들도 이렇게, 다채롭게 뭐 GIS뿐만이 아니라 ICT 기술과 융합이 돼갖고 새롭게 변모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BIM인데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풀면 빌딩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서 어떤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생긴 모양이나 또는 속성 정보들을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BI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BIM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차원으로 이제 CAD 여러분들 CAD로 디자인 하잖아요. 그 도면 환경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기획이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어떠한 사업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품질 자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설계 품질에 이제 시공, 설계를 잘하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어떤, 오류 부분들이 줄일 수 있어서, 특히 3차원 가시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3D 어널리스트가 가능해서 3차원적인 부분들이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 생산성이 좀 향상되거나, 또는 시공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가 향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국내외 선진국가에서는 정부나 건설회사에서 BIM 기술을 도입하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BIM은 크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BIM은 이제 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BIM이 처음에 대두가 될 때 BIM을 그냥 건물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냥 파일 있죠. 그냥 건물 하나 그려놓은 모델된 파일.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 가지 BIM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레빗이나 뭐 아키캐드라는 거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는 하나의 또는 그런 파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초창기 개념인데 이때는 이제 BIM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그래서 뭐 건물 정보 모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BIM을 건물 생애 주기 동안의 정보, 각종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다, 즉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관점 내에서 BIM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또는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최근 BIM이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로 또는 CAD로 3D 형태들로 구축해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것들에 대한 구현 및 관리 방법 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용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떤지 BIM을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빌딩 관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더 손쉽게 정보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러라고 해서 이걸 BIM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BIM 자체가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CAD 만드는 회사 있죠. 그래서 거기서 2003년도에 BIM이라는 백서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BI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기원이 되었는데요.
이제 빌딩을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시스템의 기원은 그보다 더 오래됐겠죠. 그래서 BIM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디자인 정보를 명확하게 해서 설계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어떠한 필요한 정보들의 의사결정들을 빨리 유도하도록 만든 걸 텐데, 이 BIM이 이제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제 건축 계획이나 어떤 건축 설계, 또 엔지니어링, 또 시공, 유지 관리, 에너지 또는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건설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이제 2차원 기반의 도면 정보 체계가 건물의 실제 모습과 정보를 가지는 3차원 형태의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 반의 정보 체계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BIM용 프로그램들이 국제 표준화도 돼 있어요. ISO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 표준 데이터 모델이 IFC라 해서 인더스트리 파운데이션 클래시스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읽고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BIM이 가지는 장점은 설계, 엔지니어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다음에 설계나 엔지니어링, 시공 시스템과 연결해서 기간을 단축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다시 제작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거나 등에 의해서 공사비에 대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또 공학 시스템이나 전문가 시스템, 지식개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시공 방법의 최적화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BIM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BIM은 뭐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죠. 여기에 이제 GIS 기술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IS 데이터는 일단 BIM 설계에 있어서 어떤 지리 공간 요소 자료들을 도입을 시키는 거죠. 도입을 해서 주변 환경에 어울릴 수 있게끔 적합한 도로나 교량 등의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을 때, 주변에 이제 BIM 시설들을 도입을 시켜서 그 관망을 어떻게 짤 건지, 도로를 어떻게 신설할 건지, 이런 계획 수립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는 이제 보편화될 기술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차 있죠. 그 자율주행차에서 달려있는 센서가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텐데, 그 GIS 데이터하고 그 BIM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도로를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개선 부분에도 활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향후 BIM과 GIS의 결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 등이기도 합니다. 또 BIM하고 2차원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었던 CAD하고 GIS 간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최적화를 이루게 되면, 이 이제 최적화가 이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운용성들을 개선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공이나 또는 이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 오류를 제거할 수 있어서 아주 수명이 긴 도로와 교량 설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도로 파트에서는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다음에 공사 설계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BIM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에 기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대한 정보들이 3D 형태로 구축이 되어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거리라든지 고도에 대한,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손쉽게 얻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도로 있죠. 도로에다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설된 도로 형태들로 다시 개선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한번 시켜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지형의 기건설 시설물들이나 기반 시설물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설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때 어떠한 형태로서 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나 이제 이렇게 우리 옆에 보면은 강변 쪽에 이제 도로들 보면은 포화 상태인지라 지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변의 경관이나 어떤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BIM 기술과 GIS 또는 CAD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시설점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이런 건설 시설물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3차원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 설계도면상에서 잘 기획이 돼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시공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로 하는 이제 기중기들을 어디다 배치를 시키고 이런 등등에 대한 구조물 건설이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 기자재 등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려볼 수도 있고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건설 공간에 있어서 이렇게 제일 오른쪽 하단처럼 디지털로 BIM으로 구축해놓은 시설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건축물하고 상황에서 서로 교차 비교 같은 걸 해볼 수 있잖아요. 이 교차 비교를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설계 도면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서로 매칭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설물들이 공사 설계 업무에 있어서 되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BIM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이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얼마 이제 안 있으면은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이제 가장 크게 되고 있는 최신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3차원으로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밀 도로지도예요. 정밀 도로지도. 지금처럼 정밀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도로 지도의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자동차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내에 PC 이제 센서가 달려 있고, 이 센서가 모델링해서 이런 정밀 도로 지도상의 새로운 방해물들이 이렇게 순설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제어를 시켜서 운행을 이제 정지도 시킬 수 있고 또는 우회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산을 해야 주게끔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밀한 도로 지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정밀 도로 지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차선 또는 규제선, 표지 정보, 또 노면에 여러 표시들 있죠. 뭐 양보나 뭐 차로 변경이나 이런 표시들 하고 도로와 주변 시설을요. 보통 정확도 25cm 이내까지 들어오게끔 해야 됩니다. 25cm 정확도로 표현한 3차원 디지털 3D 디지털 지도예요. 디지털 지도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 이제 잠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항공 촬영 이미지나 도로 레이아웃 정보를 추출해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 불리는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정보 시스템들을 이용하고 라이다 관측되어 있는 라이다 정보들을 이용해서 도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위에 보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다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도로의 레이아웃 데이터 있죠. 이것도 추출을 해서 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도로의 레이아웃 정보에다 이렇게 얹으면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불필요한 놈들이 있죠. 뭐 갑자기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멍멍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데이터들을 다 지우고 순수하게 도로의 시설과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만 연계를 시켜서 정밀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피처링을 추출하고, 객체들을 추출하고요. 그 객체들을 추출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하는 고정밀 지도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규제가 없이 이 무인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시범지구를 결정하는 게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혁신융합단지 사업, 또 국산 자율주행 셔틀 이런 개발,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밀 도로지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아주 정밀 도로지도를 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구현이 된다면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차가 각종 센서를 이용을 해서 기반이 되는 도로 정보에다가 주변에 방해되는 부분들의 요소들을 학습시키는 거죠. 계속 데이터 마이닝 시켜서 학습을 하고 연산을 시켜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운행과 정지 이런 부분들은 방향 턴 이런 기능들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공간 정보가 혁신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드론 하이웨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드론이 이제 사람을 태우고 운송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뭐, 요즘은 택배 배송도 하고 그런다지만, 이제 사람을 싣고 나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이동수단으로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드론을, 무인제 항공기라고 하는 UAV라고 그러죠. Unmanned Aerial Vehicle 해서 UAV, 또는 우리가 드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드론을 이용을 해서 운송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러 대 드론들이 운행하기 위해서 하늘에도 어떠한 규약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기존의 헬기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공기 영역과 또 저속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뭐 장난감용 드론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아야 되겠죠, 서로. 그래서 그 구간별로 고도별로 나누기 위한 수직 부분에 대한 공역 체계 이런 것들을 또 구축이 돼야 되겠고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 포인트 간에 대한 규약들이 서로 충돌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탐지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 공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신호, 특히 GPS를 기반으로 무인으로 움직일 테니까 얘들을 조정을 하면 근데 이제 GPS 수업 챕터를 얘기할 때도 막 얘기를 했지만 GPS 제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밍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신호를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제모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론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결국은 추락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신호에 대한 강도를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GPS 신호가 고층 빌딩 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신호에 대한 개방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뭐냐면 이는 이제 사람을 싣고 나르는 순간부터는 인명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각종 사고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항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한 하늘용 고속도로의 개념이 드론 하이웨이예요. 이건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마존이 제안한 드론용 하늘도로를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아마존은 제안을 할 때는 이제 드론 하이웨이가 시속 60m 이하의 저속 비행 구간, 60에서 120에 대한 고속 비행 구간, 120에서 150m 정도 높이는 비행 금지 구간, 150m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인 항공기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서 만들어 놓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수직에 대한 공역 체계 부분인 거고 앞으로 지금 뭐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사람을 태운 유인 운송 드론을 운항을 하라는 이런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발들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런 운항에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들을 규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디를 교차로 쓸 거고 어디는 뭐 이제 2인용은 뭐 어느 정도 높이, 4인용은 어느 정도 높이, 또 드론 버스 같은 것도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경우는 또 어느 정도 높이에서 운항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규정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만의 드론 교통 정비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또 향후 남겨진 또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GIS 기술들이나 공간정보 기술들이 아주 다채롭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떤 건설 파트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건설 분야가 먼저 선점해야 될 하나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GIS의 응용 분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강하느라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